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제가 거의 계속 3번 연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도 제가 3프로TV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예, 중요해요. 지난주 어제 있었던 일들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예상대로 잘 나왔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 그리고 원화도 따라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1180원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FX 운용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글쎄요, 좀 이 정도 낮아진 수준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0원이 깨진 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뉴욕 제조업 지수도 또 잘 나왔고요. 독일 ZEW 지수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저는 뭐 지표도가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저는 이 뉴스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불황 때문에 상반기에 복권 판매가 2.6조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고 2005년 이후로 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람들이 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복권인 것 같아요. 복권. 제가 옵션을 얘기를 하고 복권을 얘기했던 것도 사실 이러한 흐름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투기 성향이 강해지고 복권을 사고 옵션을 사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OECD 경제 전망 안 좋기는 어렵겠죠. 네, 워낙 지금 지난번 전망에서 얘네들이 뭐 세컨 웨이브 해가지고 2차 유행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충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그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많이 심각하게 낮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도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팁스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는 빅테크들 중심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 다우는 조금 마지막에 좀 내려왔습니다. 음, 그리고 환율하고 그리고 금리는 그냥 변화가 없어요. 아직 지금 대기 모드입니다. 그렇다고 막 FOMC 이후로 막 크게 변화할 것 같지도 않지만 당분간 이 박스권 유지가 될 것 같다. 박스권을 하향 돌파한 게 있네요. 예, 시티은행입니다. 자, 뭐 경기 민감주는 아직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 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골디락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그런 궤도는 좀 이렇게 완만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물론 이거과 이거를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을 뭐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전략 뭐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가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 얘가 주도주니까 얘를 계속 가져가시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흐름은 오랜만에 이쪽이 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어서 특징주는 시티인데 시티가 지금 차트로 보면은 이 차트 굉장히 안 좋은 차트입니다. 저는 차트는 하나도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까지만. 네, 차트는 잘 모릅니다. 차트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 차트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걸로. 자, 또 차트 또 차트네요. 지금 어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요. 요것도 사실 좀 차트는 잘 모르지만
자, 요렇게 봤는데 여기 좀 내려왔잖아요. 여기 좀 더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요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화가 지금 그 과거의 저점을 크게 하회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금 저점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때 보시면 뭐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꾸준히 낮아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안영진 연구원이 썼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안영진 연구원입니다. 신흥국 통화 인덱스가 이렇게 돼요.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되죠. 그림을 보면 사실 이 갭이 있다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유로화 때문입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유로화 강세 덕분에 달러화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신흥국 통화는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세를 보이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그리고 위안화 CNH, CNY 그리고 K 한국 원화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를 가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전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뭐 당장 뭐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가 급등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갭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지수는 지금 이게 아마도 중국의 영향일 텐데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이면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머징 중심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좋아졌다가 조금 내려오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모멘텀이 조금 다른 쪽에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신흥국을 지금 사야 된다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지금 ETF 흐름을 보면요, 돈은 신흥국으로는 들어오고는 있는데 신흥국 채권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흥국 주식으로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그 정도로 리스크 온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배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인지를 보시면요. 자, 이거는 그 연준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제가 보면 이 솔직하게 하자. 그냥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야, 그 인플레 있잖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조금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uncertainty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이거를 얘기할지 안 할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레인지라는 개념을 도입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기간을 얼마로 할 건지 어제 말씀드렸던 4년으로 할 건지 8년으로 할 건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uncertainty는 뭐냐면은 이게 말이야. 내가 봤는데 내가 진짜 좀 인플레 잡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니는 알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말이야.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불확실해. 요게 이제 불확실한 레인지입니다. 요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연준의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퍼레이셔널 레인지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있잖아. 그 잘할게. 이런 겁니다. 잘할게. 아니 좀 믿어줘. 그냥 나를 믿어. 내가 잘할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마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영역이고, 그래서 내가 잘할 건데 있잖아. 혹시 내가 지금 인플레가 너무 많이 낮아졌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조금 니네들이 보기에 내가 그 전에 2%를 얘기했으니까 2%보다 높은 인플레가 오면은 좀 놀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잘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ndifference rang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무관심.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연준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마나 똑같은 것 같고 그냥 안 할래. 그냥 물가 관리 안 할게. 그냥 나 몰라. 무관심의 영역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논문에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무관심의 영역에 대해서 막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면요, 코 CPI가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지고요, 뭐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안 좋아지고요, 뭐 다 안 좋아요, 안 좋아. 그 누가 뭘 당연하죠. 그 연준이 안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왜 이 얘기를 할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연준이 이런 인디퍼런스 레인지라는 거를 굳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했지? 솔직하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연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있잖아. 무관심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진짜 디플레랑 끝까지 싸운다. 응? 믿어줘. 알았지? 난 디플레랑 싸울 거야. 싸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내가 멈춘다고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싸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인플레이션 레인지를 적용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 물가 기간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자, 이거는, 자, 잠재 성장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책을 하자면은 홍춘욱 박사님의 그 디플레 전쟁인 것 같아요.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실질 성장률입니다. 요게 실질 성장률이요. 실질 성장률. 자, 이 실질 성장률이 지난번 2018년에 요렇게 요 정도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이 누적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버냉키의 주장이고 홍 박사님의 주장인데, 자, 이거를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어? 현대차가 캐파가 지금 예를 들어서 700만 대란 말이죠. 근데 판매가 500만 대 됐어요. 그러면 재고가 얼마 남죠? 200만 대 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이 700만 대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가 대박이 나가지고 750만 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재고가 150만 대가 되잖아요. 그럼 자,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의미 있는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고의 개념은 누적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를 재고의 개념을 도입한 게 AIT이기 때문에 그래요. AIT. AIT라는 건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좀 올라온 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누적된 거를 평균 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과거의 디플레이션 환경을 우리가 감안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50만 대라는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못 올리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너무나도 디플레 압력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그 누적된 디플레 압력을 다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금융위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 좋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그림 이만큼의 디플레 압력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재고는 150만 대가 아니고 뭐 한 4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AIT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3프로TV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4년으로 할 거냐 8년으로 할 거냐가 이슈인데 지금 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8년이 좋은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고 8년으로 하면 우리가 2020 빼기 8 하면은 2012년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지금 디플레 압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자, 이거 어제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이 지금 8년이거든요. 8년을 잡았을 때 평균 잡았을 때 요거렇게 따라가 봐서 여기 2%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밑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2030년이라는 거예요. 2030년은 저도 50대예요, 50대. 엄청 먼 미래. 엄청 먼 미래는 아닌가? 지금 그만큼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엄청 먼 미래까지 연준이 좀 부양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되게 시장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고 나는 사실이 말이야 이런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FMC 미리 보기를 얘기했고, YG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다룰 그 보고서를 발간할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논문들을 통해서 추정컨대, 연준의 생각은,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멈춘다는 거죠. 무관심의 영역이라고 내가 말할 때까지는 끝까지 안 멈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플레 압력 엄청 크고 경기에 대한 전망치도 뭐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뭐 전망 그리고 전략 이건 그대로입니다. 자, 롱류 하시고요.
숏캐시 하시면 됩니다. 숏캐시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 주도주 중심의 플레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